당신 아들이요? 연주는 조용히 웃었다. 제 아들이 대한그룹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연주는 대답 대신 만두 하나를 집어 찜기 위에 올렸다.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잠깐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전, 오전 11시, 시장 골목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좌판 위를 스치는 비닐봉지 소리, 그리고 골목 어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김의 출처는 언제나 같았다. 서연주의 만두집. 간판도 허름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나무판에 손으로 직접 쓴 글씨. 연주 만두.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점심시간만 되면 자리가 없어 줄을 서는 집이었다. 육수 냄새만 맡아도 발길이 저절로 향하는 그런 곳. 연주는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반죽을 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그러나 그녀의 손은 또래보다 훨씬 거칠었다. 뜨거운 찜기 앞에서 보낸 세월이 손등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 가게가, 이 골목이, 이 냄새가 그녀의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렸다. 여기 만두집이죠? 목소리부터 달랐다. 이 시장 골목에서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목소리. 차갑고 날카롭고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품평을 하는 듯했다. 낡은 테이블, 나무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그녀의 눈에 이 공간은 못마땅함 그 자체인 듯했다.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그 미혼모 맞죠? 가게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만두를 빚고 있던 연주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조용한 눈빛. 흔들리지 않으려 오랫동안 단련해온 눈빛이었다. 우리 집안 아들 인생 망친 여자. 여자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렇게 숨어서 만두나 팔고 있었네. 손님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젓가락을 든 채로 굳어버린 사람도 있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여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만두 드시겠어요? 그러자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여기서 만두를 먹겠어요? 우리 재벌가 며느리 될 뻔한 여자가 지금은 시장 만두집 주인이라니. 주변 손님들이 술렁였다. 여자는 대한그룹 사모님 김정숙이었다. 이름만 들어도 재계가 긴장하는 여자. 그리고 그녀가 말한 아들은 대한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김태준이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여자 주제에 아직도 뻔뻔하게 살고 있어. 그 말에 연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손님들 식사 중이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김정숙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해? 당신이 먼저 조용히 살았어야지.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애 아빠는 누군데? 설마 아직도 우리 태준이라고 우기려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열렸다. 차갑고 묵직한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들어선 남자는 키가 컸다. 짙은 남색 코트, 흐트러짐 없이 정돈된 머리. 그러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감정이 지워진 듯한 얼굴. 오랫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스스로를 닫아온 사람의 눈빛. 그가 가게 안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멈췄다. 김정숙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아. 남자의 이름은 김태준이었다. 그가 왜 이 낡고 좁은 시장 만두집 앞에 서 있는 건지 가게 안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태준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주. 오랜만이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연주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오래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려는 듯. 김정숙이 끼어들었다. 너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처리하겠다고 했잖아. 태주는 그제야 어머니를 바라봤다. 처리요. 그의 목소리에 잔잔한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가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 여자가. 어머니. 태준이 낮게 말을 끊었다. 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젓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사라졌다. 김정숙의 눈이 흔들렸다. 태준은 연주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연주 씨, 아이, 제 아이 맞죠? 그 말에 김정숙이 굳어버렸다. 손님 중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연주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이 피어오르는 찜기 앞에 서서 조용히 앞만 바라봤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주방 커튼이 열렸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손에는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 잠깐 멈췄다. 그리고 태준을 봤다. 태준도 멈췄다. 세상이 잠깐 멈춘 것 같았다. 아이의 눈빛. 그 눈빛이 태준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매도 미간도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까지. 김정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준혁아, 엄마한테 와. 연주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가 조용히 엄마 곁으로 걸어왔다. 연주는 아이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원하는 대답은 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예요. 지금도 앞으로도. 태준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다. 감추려 했지만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려는 순간 코트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대한그룹 이사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그의 눈이 연주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향했다. 그리고 이 작은 만두집 안에서 대한그룹 전체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천천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20년 전 연주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 아버지는 연주가 12살 때 돌아가셨다. 병원비를 다 쓰고도 모자라 집까지 팔아야 했다. 어머니 박순이는 그 이후로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딸 하나를 키웠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삶. 쉬는 날이 없었다. 그래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연주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대학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연주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과외를 2개씩 뛰면서도 성적을 유지했다. 어머니가 싸준 김밥 도시락을 먹으며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다. 그런 연주의 인생에 그가 들어왔다. 김태준. 처음 만난 건 교내 봉사 동아리였다. 매주 토요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돕는 작은 모임이었다.
연주는 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들어갔고 태주는 이유를 나중에야 말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 처음 본 순간 연주는 그가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다. 청바지에 흰 운동화, 모자를 눌러쓰고 어르신들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평범한 대학생.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만 눈이 가늘어졌다. 어느 날이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태준이 불쑥 말했다. 연주야. 응? 너 만두 좋아해? 연주는 잠깐 그를 쳐다봤다. 좋아하지. 왜? 우리 집 근처에 진짜 맛있는 만두집 있어.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데인데 육수가 진짜 기가 막혀. 연주는 그날 처음 그와 나란히 걸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만두집. 자리는 6개뿐이었다. 두 사람은 쪽상에 무릎이 닿을 듯 앉아서 만두 한 접시를 나눠 먹었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도 재벌 아들 티를 내지 않았다. 지갑에서 꺼낸 건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이었다. 카드도 없었다. 연주는 그게 오히려 좋았다.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 같았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시간이 쌓여갔다. 봉사가 끝나면 만두집에 들렀다. 만두집이 문을 닫은 날에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다. 연주의 어머니 분식집 이야기, 태준이 어릴 때 혼자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 두 사람은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 태준에게 그 시간은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집에서는 늘 후계자였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부 평가받았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는 삶. 그러나 연주 앞에서는 그냥 태준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사랑에 빠졌다. 눈이 오던 날이었다. 만두집 앞 골목에서 태준이 처음으로 연주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주도 손을 빼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그리고 연주는 알게 됐다. 임신이었다.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를 쥔 손이 떨렸다. 2줄. 다시 확인했다. 2줄. 연주는 한참 동안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무서웠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이 아이가 태준과의 시간에서 온 아이라는 게 가슴 한켠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연주는 태준에게 말하기로 했다.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그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할 말을 수백 번 되뇌었다. 화낼지도 모른다. 당황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연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다. 태준의 집 앞. 검은 세단 세대가 골목을 막고 있었다. 운전기사들이 차 옆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 가운데 차가운 눈빛의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이 여자는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다. 여자의 시선이 연주에게 꽂혔다. 내가 서연주구나. 연주는 멈췄다. 우리 아들 만나지 마. 그녀의 첫마디였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다. 태준이가 누군지 알아? 대한그룹 후계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다 알아봤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분식집. 학비도 장학금으로 겨우 버티는 처지잖아.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착각하지 마. 태준이가 너한테 잘해준 건 그냥 심심풀이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걸 알 거야. 연주의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쥐어졌다.
임신 테스트기가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김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태준이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어. 오래전부터. 그날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골목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에 앉았다. 버스가 몇 대 지나갔는지 몰랐다. 그저 손 안에 테스트기를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받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주는 그의 연락을 끊었다. 아이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도 그날이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킨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연주는 만두집 주인이 됐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레시피로. 어머니가 그랬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육수를 끓였다. 그리고 아들 준혁이를 그 가게 안에서 키웠다. 아이는 엄마를 닮아 조용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눈빛을 가진 남자가 이 가게 앞에 다시 나타났다. 김정숙은 연주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다. 낡은 운동화, 보풀이 일어난 코트, 어깨에 맨헌 가방. 그 시선 하나하나가 연주의 전부를 값어치로 환산하는 것 같았다. 가난한 집 딸이네.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는 수십 개의 말이 담겨 있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는 것.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김정숙은 한 발짝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대한그룹이야. 이 나라에서 우리 이름 모르는 사람 없어. 우리 아들이 누구랑 밥을 먹는지, 누구랑 걷는지 전부 다 보고를 받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누군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 무거웠다. 우리 아들 인생에 흙 묻히지 마. 연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이 코트 자락을 쥐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저 태준 씨를 사랑합니다. 그 말에 김정숙은 잠깐 연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사랑. 그녀가 그 단어를 씹듯이 말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참 쉽게 하네. 돈 보고 달라붙은 거겠지. 재벌 아들 옆에 붙어 있으면 인생 편해질 거라고 계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 김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뭔데? 사랑? 너 같은 애가 우리 태준이를 사랑해? 태준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알기나 해? 그 아이 어깨에 얼마나 많은 게 올라가 있는지 알아? 넌 그냥 잠깐 스쳐간 거야. 태준이한테 너는 그냥 그런 존재야. 연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김정숙이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두툼한 흰 봉투였다. 여기 3억 있어. 연주는 봉투를 바라봤다. 이 돈 받고 사라져.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러면 넌 그냥 잠깐 철없던 대학 시절로 끝나는 거야. 나쁠 것 없잖아. 김정숙은 봉투를 연주 쪽으로 내밀었다. 연주는 오랫동안 그 봉투를 바라봤다. 어머니 생각이 났다. 새벽부터 일어나 분식집 셔터를 올리는 어머니. 손이 텄는데도 약 바를 시간이 없다며 웃어넘기던 어머니. 연주가 장학금을 받아올 때마다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3억이면 어머니가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다. 그러나 연주는 고개를 들었다. 필요 없습니다. 김정숙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으로 흔들렸다. 뭐라고? 그 돈 필요 없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사라질 생각도 없어요.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천천히 핸드백 안에 넣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그럼 애라도 지워. 그 순간이었다. 연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세상이 잠깐 느려졌다. 골목의 소음도 바람 소리도 다 사라졌다. 오직 그 말만이 귓속에 울렸다. 애라도 지워. 연주는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아이 있습니다. 김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뭐? 임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검은 세단에서 운전기사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게 보였다. 이 대화를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김정숙은 오랫동안 연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지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안 그러면 넌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이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지 알아?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그리고 우리 집안은 절대로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평생?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흔들렸다. 솔직히 무서웠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는 걸 보며 자랐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울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에서 온 아이였으니까. 비록 그 사랑이 이렇게 끝난다 해도 이 아이만큼은 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 지웁니다. 그 말에 김정숙은 오랫동안 연주를 바라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후회할 거야.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태주는 갑자기 해외로 보내졌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은 끊겼다. 처음에는 문자를 보냈다. 10번, 20번.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한그룹이 움직인 것이었다. 연주는 혼자였다. 배가 불러올수록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학교는 계속 다녔다. 눈길이 따가워도 고개를 들고 다녔다. 어머니에게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가 먼저 알았다. 어느 날 밤, 연주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소리도 내지 않고 어깨만 떨면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주의 뒤에서 등을 감싸 안았다. 한참 동안.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연주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오랫동안. 그리고 몇 달 뒤, 연주는 혼자 분만실에 들어갔다. 옆에는 어머니만 있었다. 진통이 12시간 넘게 이어졌다. 연주는 어머니 손을 꽉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첫 울음.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연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바라봤다. 작고 붉은 얼굴, 꽉 쥔 작은 주먹. 아이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연주는 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전부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의 이름은 김준혁이 아니었다. 서준혁이었다. 아들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서연주의 서.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의 아이였으니까. 서준은 조용한 아이였다. 많이 울지 않았다. 배고플 때도 불편할 때도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그저 엄마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방긋 웃었다. 그 웃음 하나가 연주를 버티게 했다. 연주는 시장 골목에 만두집을 열었다. 어머니가 물려준 레시피였다. 오랫동안 만두를 빚어온 손에서 나오는 맛. 어머니는 딸에게 만두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다. 이 맛 잊지 마. 이게 우리 집 맛이야. 연주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가게는 작았다. 시장 골목 안쪽, 지나치면 모를 만한 자리였다. 간판도 직접 만들었다. 페인트가 균일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정직해 보였다. 연주 만두. 5글자. 처음 한 달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연주는 괜찮았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했다. 육수를 우렸다. 만두소를 다듬었다. 가게 문을 열고 빈 테이블을 닦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조용하지 않았다. 저 여자 미혼모래. 시장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았다. 처음에는 수군거림이었다. 그러다 점점 커졌다. 애 아빠도 없다던데. 혼자 키운다고? 무슨 생각으로? 요즘 세상에 별 여자 다 있어. 연주는 들었다. 다 들렸다. 시장 골목은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돌았다. 고개를 들고 지나가면 시선이 따라왔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포대기에 엎고 반죽을 했다. 서준이 잠들면 그 온기가 등에서 느껴졌다.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오히려 힘이 됐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쓰러지면 안 됐다. 서준이 3살이 됐을 때였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다른 친구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구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나요? 연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잠든 서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작고 고른 숨소리, 꼭 쥔 작은 손. 이 아이가 언젠가는 물어볼 것이었다.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때 뭐라고 해야 할지 연주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서준이 5살이 되던 봄이었다. 가게 앞에서 동네 아이 하나가 서준에게 말했다. 너네 아빠 없지?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그랬어. 너네 아빠 없는 집이라고. 연주는 가게 안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췄다. 뛰어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서준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다. 아이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우리 엄마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게 대답이었다. 연주는 가게 안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다. 그날 저녁 서준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말했다. 엄마. 응. 엄마 만두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연주는 아이를 꽉 안았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그 말 하나로 연주는 버틸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서준은 자라면서 말이 없어졌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한 번 사귄 친구는 오래갔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아이였다. 연주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15살이 되던 해, 서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엄마, 아버지 누구야? 연주는 잠시 만두를 빚던 손을 멈췄다. 왜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연주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엄마와 다른 무언가가 보였을 테니까. 언젠가 말해줄게. 언제?
내가 충분히 컸을 때. 서준은 더 묻지 않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반죽을 집어들었다. 그 모습이 연주의 가슴을 찔렀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단골이 생겼다. 시장 골목 안쪽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다. 소문이 퍼졌다. 연주 만두 육수가 진짜라고. 한 번 먹으면 다른 데 가기 싫어진다고. 수군거림도 줄었다. 아니, 정확히는 연주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다. 그 시간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새벽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아이를 먹이고 가게 문을 닫고 다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 그게 서연주였다. 그리고 서준은 20살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컸다. 연주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가게 일을 도울 때면 좁은 주방이 더 좁게 느껴졌다. 그러나 서준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새벽에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육수를 올려놓는 날도 있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연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시작했다. 육수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갔다. 서준은 주방 안쪽에서 만두소를 다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사이였다.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골목 입구가 조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은 차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연주는 처음에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세 번째 차가 들어섰을 때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저 차들을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도 저런 차들이 골목을 막았다. 그리고 가게 문이 열렸다. 연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조용했다. 시장 골목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생선 장수 아저씨가 좌판을 펼치고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물을 뿌리고 골목 어기 떡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연주의 만두집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부터 불을 피웠다. 육수가 끓고 만두 찌는 김이 가게 밖으로 새어나왔다. 서준은 주방 안쪽에서 만두를 찜기에 올리고 있었다. 연주는 홀에서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단골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다. 매일 아침 만두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어르신. 시장에서 일하다 잠깐 들어오는 상인들. 그런데 골목 입구가 달라졌다. 먼저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시장 특유의 왁자한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수십 년 장사를 해온 시장 상인들도 고개를 빼꼼 내밀었다.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대, 또 한 대. 세 대의 차가 시장 골목을 천천히 메웠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표정이 없었다. 눈빛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연주 만두집이었다. 재벌이래. 누군가 작게 말했다. 대한그룹 사람들이래. 그 말이 골목을 타고 퍼졌다. 상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손님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가게 안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눈치를 챘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젓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가게 문이 열렸다. 김정숙이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흠 하나 없는 정장. 여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눈빛. 세월이 그녀를 비껴간 것처럼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세월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 나무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 찌는 김이 가득한 좁은 공간. 여기야. 혼잣말처럼 했다. 여기서 살았네. 그 말 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런 곳에서 20년을 버텼냐는 눈빛. 연주는 행주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20년 만이었다. 김정숙은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었다. 그 시선이 20년 전과 똑같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여자의 눈에 연주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아직도 우리 집안 이름 팔고 다니는 거 아니겠지?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2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다. 그때의 연주는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러나 지금의 연주는 달랐다. 새벽마다 반죽을 해온 손, 수만 개의 만두를 빚어온 손, 그 손이 지금 조용히 내려져 있었다. 김정숙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먼저 들어왔다. 뒤이어 들어선 남자는 키가 컸다. 짙은 코트, 흰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한 단정한 머리.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아온 사람의 눈빛. 중년이 된 김태준이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서다가 멈췄다. 시선이 연주에게 닿았다. 연주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20년 만에 내뱉는 이름이었다. 연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지워왔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심장 어딘가에서 흔들렸다. 그러나 연주는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태준의 눈이 연주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주방 커튼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서 청년이 찜기를 들고 나오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20살짜리 청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에는 아직 앳된 구석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단단했다. 서준이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만두를 나르다가 낯선 사람들을 눈치챘다. 잠깐 발걸음을 늦추며 홀을 훑었다. 그러다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중년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서준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조용하고 반듯한 목소리였다. 그러나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로 서준을 바라봤다. 눈매, 미간, 턱선,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그 청년에게 있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저 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옆에 서 있던 김정숙의 시선이 서준에게 향했다. 그녀도 봤다. 태준과 같은 것을 봤다. 처음에는 굳어있던 얼굴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동안 철벽처럼 흔들리지 않던 여자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설마 내 아들이냐?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손님들도 직원도 골목밖 상인들도 숨을 죽였다. 연주는 서준을 바라봤다. 서준도 연주를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수많은 새벽이, 혼자였던 밤들이, 그리고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연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작은 만두집 안에서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그 문을 열기 시작했다. 가게 안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손님들도 골목밖 상인들도 정장 차림의 사람들도 모두가 숨을 참은 채 한 곳을 바라봤다. 서준이었다. 그는 찜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서 있었다. 낯선 중년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를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얼굴이었다. 그러다 천천히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저 사람 누구예요?
가게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연주는 서준을 바라봤다. 20살이 된 아들. 새벽마다 옆에서 반죽을 치대던 아들. 아버지에 대해 딱 한 번 물어보고 엄마가 언젠가 말해줄 거라는 대답에 더 묻지 않았던 아들. 그 눈빛이 지금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다가 연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연주야, 저 아이. 말을 잇지 못했다. 20년 만에 만난 여자 앞에서, 20년 만에 본 얼굴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연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이 순간을 생각해왔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그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러나 막상 그 순간이 오자 준비했던 말들이 전부 사라져버렸다. 연주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이 가게 안에 떨어졌다. 순간 김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여자가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말도 안 돼.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그때 내가 분명히 아이를 지우라고. 안 지웠습니다. 연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김정숙은 서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부정하고 싶었다. 그러나 볼수록 부정할 수가 없었다. 태준의 눈매, 태준의 미간, 태준이 어릴 때 짓던 표정, 그 모든 것이 저 청년 안에 있었다. 태준은 서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남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놀랍도록 침착한 눈빛이었다. 서준아. 태준이 낮게 불렀다. 미안하다. 그 두 마디에 가게 안 누군가가 숨을 삼켰다. 서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바라봤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전했다. 이 사람이 맞다고. 내가 짐작한 그 사람이 맞다고. 서준은 다시 태준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요.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엄마한테 하세요. 태준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다. 그 순간이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아까 들어온 사람들과는 달랐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 눈빛이 예리했고 걸음걸이가 달랐다.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훑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실례합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저는 대한그룹 법무팀장 이상혁입니다. 김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여기 왜 온 거야? 그러나 이상혁은 김정숙을 보지 않았다.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서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회장님이 찾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다. 김정숙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회장님이? 아버님이 왜? 누굴요? 태준이 낮게 물었다. 이상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서준 씨를요. 가게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준의 이름이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연주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짚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대한그룹 회장, 김정숙의 시아버지, 태준의 할아버지, 재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서준을 찾았다. 이상혁은 서류 가방을 들어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놨다.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김정숙의 숨이 멎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네. 이상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서준 씨가 20살이 되는 해에 이 자리에 오라고. 연주는 굳어버렸다. 20년. 대한그룹 회장은 20년 전부터 서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서준은 조용히 이상혁을 바라봤다. 저를요? 네. 서준 씨를요. 이상혁이 서류 가방의 잠금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낸 서류의 첫 줄을 본 순간 연주의 눈이 크게 떠졌다. 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김정숙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이 작은 만두집 안에서 대한그룹의 모든 것을 바꿀 진실이 마침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상혁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공식 문서 하나,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상혁은 문서를 먼저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김정숙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 씨가 해외로 보내진 직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파악하셨어요. 서연주 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가 혼자 자라고 있다는 것, 전부 말도 안 돼. 김정숙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내가 처리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상혁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을 피해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는. 그 말이 가게 안에 떨어졌다. 김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믿었던 일이었다.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사람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태주는 굳어버린 채 이상혁을 바라봤다. 할아버지가 알고 계셨으면 왜 2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냐? 이상혁은 테이블 위에 오래된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안에 있습니다. 서준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위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준에게.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다. 노인의 손글씨였다. 힘이 빠진 곳도 있었지만 한자 한자가 또렷했다. 오랫동안 쓰고 싶었던 말을 꾹꾹 눌러 담은 글씨였다.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서준이 편지를 읽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준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 나는 아마 많이 늙어 있겠구나.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내 어머니가 혼자 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 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부끄럽다. 내 며느리가 한 짓을 막지 못한 것도, 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나도록 내버려둔 것도 전부 이 늙은이의 잘못이다. 한 가지만 말하마. 너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다. 재벌 손자든 만두집 아들이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어디서 자랐는지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내가 그 만두집에서 자랐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서준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혁이 다음 서류를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식 문서였다. 검사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99.9%. 대한그룹 후계자 김태준의 친자. 그 숫자가 가게 앞 모든 사람의 눈에 들어왔다.
태주는 눈을 감았다. 김정숙은 말을 잃었다. 손이 테이블을 짚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서류 위를 떠돌다가 서준에게 향했다. 그리고 연주에게 향했다. 20년 전 자신이 한 말들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전부 되돌아오고 있었다. 가난한 집 딸이네. 돈 보고 달라붙은 거겠지. 지워.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 말들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내가 이런 짓을. 처음으로 그 말이 나왔다. 소리가 없었다.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나 가게 안 모든 사람이 들었다. 연주는 김정숙을 바라봤다. 미워했다. 20년 동안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면서 아이가 아버지를 물어볼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시장 골목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그 모든 순간 뒤에 이 여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김정숙은 달랐다. 처음으로 작아 보였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말들을 꺼낼 필요가 없었다. 이미 시간이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태준이 서준 앞에 섰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았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이 될 것 같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준아. 그는 낮게 불렀다. 서준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조용히, 담담하게. 전 재벌 관심 없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이름도 그 자리도요. 이상혁이 입을 열려 했다. 서준은 그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엄마랑 만두집 지킬 겁니다. 가게 안이 멈췄다. 서준은 찜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만두가 익어가고 있었다. 매일 새벽부터 맡아온 냄새, 반죽이 손에 붙는 감촉, 어머니의 뒷모습, 이것들이 자신의 집이었다.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지킨 가게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제 자리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으려 했다. 대한그룹 후계자가 이 좁은 만두집 안에서 눈물을 보이다니. 그러나 참아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감춰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다. 연락이 끊겼을 때 찾아가지 못한 것. 해외로 보내지면서 저항하지 못한 것. 그 긴 세월 동안 연주가 혼자 감당한 것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자신을 닮은 눈빛으로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만두집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었다.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서준에게도, 연주에게도. 가게 안이 조용했다. 찜기에서 김이 올라왔다. 그 하얀 김 속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무게를 내려놓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대한그룹은 조용히 흔들렸다. 회장의 친손자가 시장 만두집에 있다는 사실이 재계 안에서 소문처럼 퍼졌다. 이사회가 열렸다. 기자들이 몰렸다. 누군가는 서준을 찾아와 명함을 내밀었다. 누군가는 연주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연주는 전부 거절했다. 서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반죽을 치댔다. 육수를 올렸다. 찜기에 만두를 올렸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골목 안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따뜻했다. 시간은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늦가을 오전이었다. 시장 골목에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주는 가게 안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반죽을 늘리고 소를 넣고 주름을 잡았다.
수만 번을 해온 동작이었다. 그 동작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주방에서 육수를 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도 편한 아침이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먼저 들어왔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다. 김태준이었다. 코트깃을 올린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예전처럼 검은 세단도 정장 차림에 수행원도 없었다. 그냥 혼자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눈빛만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다. 만두 하나 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연주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크게 웃은 것이 아니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태주는 알았다. 1,000원입니다. 태주는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다. 구겨진 1,000원짜리였다. 연주는 그것을 받아 계산대 서랍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만두 한 접시를 내밀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태주는 자리에 앉았다. 만두를 집어들었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뜨거웠다. 그리고 익숙한 맛이었다. 처음 먹는 맛인데 왜인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맛 같았다. 연주의 손에서 나온 맛. 이 골목을 지켜온 맛. 그는 천천히 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주방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커튼이 열리고 서준이 나왔다. 손에 육수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는 홀에 들어서다가 태준을 봤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웃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놨다.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봤다. 눈이 붉어졌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다. 아버지, 20년 만에 이 좁고 허름한 만두집 안에서. 그 이후로 태주는 가끔 가게에 들렀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다 보름에 한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됐다. 올 때마다 1,000원을 내고 만두 한 접시를 먹었다. 연주는 매번 영수증을 챙겨줬다. 태주는 그것을 지갑 안에 넣었다. 서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가끔 웃었다. 아버지 만두 좋아하세요? 응. 얼마나요? 태주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그 말에 연주가 주방 안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서준도 따라 웃었다. 태주는 멋쩍게 만두를 입에 넣었다. 그 작은 만두집은 그렇게 달라져 있었다. 대한그룹보다 더 따뜻한 곳이 되어 있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장에 있는 그 만두집 알아? 재벌 손자가 일하는 집이래. 맞아. 근데 진짜 직접 만두 빚는데. 대한그룹 후계자 아들이 만두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다고?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처음에는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있었다.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가게 안에 들어서면 달라졌다. 뜨거운 김, 구수한 육수 냄새, 그리고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 사람들은 어느새 만두를 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한 번 온 사람은 다시 왔다. 연주는 그런 손님들에게 늘 똑같이 대했다. 재벌 회장이 와도, 시장 아주머니가 와도, 만두 한 접시, 육수 한 그릇,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다. 사장님, 인터뷰 하나만 해주세요. 대한그룹 손자가 일하는 만두집이라고 기사 써도 될까요? 연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소개할까요? 연주는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요. 가족이 있는 집입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다. 서준이 만두를 내왔다. 태준이 육수를 따랐다. 연주는 앞치마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만두를 먹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그것들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뜨거운 육수처럼 만두 찌는 김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 하얀 김 속에서 세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해시태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주처럼 아무 말 없이 버텨온 분이 계신가요? 서준처럼 묵묵히 엄마 곁을 지킨 분이 계신가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따뜻한 만두 한 접시와 함께 모든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